여기 어린 딸과 함께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했다는 스페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5살짜리 딸의 돌발 행동에 보인 한국인들의 반응에 그대로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시아 나바로이고 스페인에서 온 미혼모입니다. 제 딸 클라라는 이제 막 5살이 되었는데 저는 많은 어머니들처럼 클라라에게 세상을, 아니 최소한 그 일부라도 선물하고 싶었어요. 클라라는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눈치였고 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을 위해 첫 해외여행을 떠나며 클라라의 자신감도 키워줄 겸 세상은 넓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을 후보지에 두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자 둘이 하는 여행이고 심지어 한 명은 어린아이였기에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였거든요. 한국과 일본 둘 다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문화가 풍부하기로 유명한 국가였기에 저는 결국 두 국가 모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행편이 더욱 용이한 까닭에 일본을 먼저 가기로 결정했죠. 그러나 저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본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낭만적이고 벚꽃으로 가득 찬 이국적인 풍경을 기대했지만 대신에 저희가 보게 된 것은 현대화를 거부하는 1970년대 공항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일본 출입국 관리소는 관광객들로 꽉 찼지만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인 직원들은 전산 처리가 아닌 마치 근대 박물관에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장부에 여권 세부사항을 볼펜을 통해 수작업으로 적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코드 스캔도 자동 키오스크도 없이 그저 펜으로 끝없이 낙서만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호기심이 많았던 클라라는 대기 시간 동안 천장 조명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결국 100개까지 세더니 결국 완전히 지쳐버린 채 한숨을 쉬며 포기하더군요. 거의 4시간 동안 줄을 선 결과 겨우 저희 차례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20분을 더 기다려야 했죠. 일본인 직원 3사람은 여권 도장을 완벽한 각도로 찍기 위해 자까지 사용하고 있었고 여러 쓸데없는 것을 위해 시간을 낭비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세관 절차였습니다. 한 일본인 직원은 돋보기로 각 여행 가방 태그를 검사했습니다. 21세기의 돋보기로 이 모든 것을 검사하다니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출구에 도착했을 때는 빠른 QR 통관 가능이라고 자랑하는 표지판을 발견했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져서 일본인 직원에게 QR코드 기술을 홍보하면서 정작 왜 아무도 QR코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직원은 긴장한 웃음을 지으며 저희는 기계를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검사하는 수동 검사가 더 안전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바로 기술 강국이라던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스페인 공항보다 융통성 없고 아날로그적인 공항은 처음 봤기에 그저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공항 택시를 탑승하게 됩니다. 깔끔한 유니폼과 흰색 장갑을 낀 일본인 운전자의 모습을 보고 저는 역시나 일본은 전문적이고 깔끔하구나 싶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일본인 택시기사는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커다란 종이지도를 꺼내 노란 가로등 아래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손가락으로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거든요. GPS도 없고 내비게이션 앱도 없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제 스마트폰 구글 지도에 목적지를 표시해주겠다는 번역 앱을 건넸지만 그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디지털에 의존하려고 해서 문제라며 그런 것에 의존하면 사람이 바보가 되고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그가 다시 내민 번역앱 답변을 본 5살짜리 클라라마저 그저 일본인 택시기사의 구시대적인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더군요. 그러고는 클라라는 자신도 모르게 비행기가 아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댔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일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매우 깨끗했고 또 사람들도 예의 바르고 정중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간 일본 식당도 꽤나 깔끔해 보였죠. 일본인 직원들은 정중한 인사를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식당의 대표 메뉴인 초밥을 주문했어요. 하지만 어린 클라라에겐 날생선 요리가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딸은 새우초밥 외엔 통 입에 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혹시 앞으로 나오는 초밥을 전부 새우초밥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아직 초밥은 4개밖에 나오지 않았고 또 새우초밥은 초밥 중에 가장 저렴한 초밥이므로
이건 오히려 식당 측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일본인 요리사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대답만 반복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라는 말인가요? 요리를 만드는 것은 자신인데 그가 모르면 대체 누가 안다는 말인가요? 결국 그는 끝까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각기 다른 초밥을 제공했고 제가 계속해서 새우초밥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묻자 그는 그제야 잔뜩 굳은 표정으로 거의 던지듯 새우초밥을 내놓더라고요. 하지만 그 초밥을 먹은 클라라는 그 즉시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인 요리사는 클라라에게 고추냉이를 잔뜩 넣은 새우초밥을 줬기 때문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에서는 매뉴얼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게 실례인 행위로 여겨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본인 요리사는 5살짜리 어린아이를 상대로 옹졸하고 비겁한 보복을 했던 거였습니다. 제 요청을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해도 됐음에도 말이죠. 심지어 일본인 직원들은 울고 있는 클라라를 보며 희미하게 비웃기까지 하더라고요. 5살짜리 어린아이를 상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의 노골적인 차별행위가 시작됩니다. 일본인 직원들은 저희의 다 먹지 않은 접시를 수거하고 저희 쪽의 테이블을 노골적으로 닫고 발 아래 바닥에 부스러기를 과장되게 쓸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 나라가 왜 진작에 발전을 멈추고 30년 전에서 살고 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폐쇄성과 융통성 없는 모습을 보니 일본은 도저히 발전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숙소로 이동하는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동양인이 신기했던 클라라가 들뜬 마음에 조금 시끄럽게 굴자 일본인 승객들은 아무 말도 없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눈빛으로 클라라를 째려보기까지 하더라고요. 차라리 소란스럽게 굴지 말라고 말이라도 하던가 일본인들은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그저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가운 눈으로 쏘아붙일 뿐이었고 저는 이들의 배려심과 관용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태도에 완전히 학을 뗄 뿐이었어요. 클라라 또한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일본인들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쯤은 이해할 수 있었는지 잔뜩 풀이 죽은 채 숙소에 와서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클라라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는데 오히려 상처뿐인 여행이라니 저는 딸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져서 눈물까지 났어요. 심지어 클라라가 엄마, 그냥 집에 가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뻔하기도 했죠. 딸의 첫 여행 기억이 굴욕감으로 가득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위하는 엄마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저는 그대로 숙소에서 나와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일본이 클라라의 모험을 위한 적절한 무대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한국도 그럴 확률이 높았지만 그래도 저는 일말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에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클라라와 함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인천공항을 나섰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택시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아직 어두웠고 스페인이나 일본에서는 이 시간대에 유일하게 남은 안전 옵션이 바로 택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 무리의 현지 한국인들이 자신있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지인들을 따라가는 것은 황금 여행 규칙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택시 정거장으로 향할 것이 분명했고 저 또한 클라라의 손을 잡고 그들을 따라서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도착한 곳은 웬 버스 정류장이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탄다고요? 스페인에서 버스는 사실상 소매치기 및 각종 범죄의 온상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버스를 새벽에 심지어 여자 둘이 탄다니 저는 순간적으로 딸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것만 같아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웬 한국인 한 명이 제게 접근하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요. 한국에 처음 온 제 외국인 친구들도 새벽 공항버스를 보고 공포에 질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를 좀 보세요. 저도 여성임에도 한국의 심야버스에 탑승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하려고 한다면 모든 한국인들이 당신을 위해 나서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되어 있더군요. 정류장 한편에 붙어있는 QR코드를 태그하니 저는 실시간으로 버스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앱에는 버스 위치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정확한 도착 시간, 현재 속도, 남은 빈자리, 버스 내부 온도 등 모든 것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지도를 보며 자부심을 가졌던 도쿄의 택시기사에게 이 앱을 보여주고 싶었을 정도로 한국과 일본은 시작부터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깊은 마음속에서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야간 버스를 탄다고요? 스페인에서 그건 나를 강탈해주세요 라는 팻말을 내건 채 버스에 탑승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매우 위험하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서만큼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수상쩍은 인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은 밝게 빛나고 얼룩 하나 없이 사방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보안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보안 카메라는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빅데이터를 통해 이상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상쩍은 행동이 포착된다면 곧바로 당국에게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한국의 심야버스에 점점 마음을 열 무렵 버스는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믿어볼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지만 얼떨결에 클라라와 함께 한국의 심야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소해 보이는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일단 제가 급하게 환전한 돈은 전부 5만 원짜리 묶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버스 요금으로 지불하려고 하자 다른 한국은 승객이 저를 말리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이곳 버스는 그렇게 큰 돈을 거슬러 줄 만한 거스름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현금이 아닌 카드나 디지털 태그를 통해 버스 요금을 결제하거든요. 아마 당신은 버스 요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당신과 당신의 딸의 요금을 대신 지불해 드릴게요. 그러고는 그는 정말로 저희를 위해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태그하며 요금을 지불해 주더니 저와 딸을 빈 좌석으로 안내해 주기까지 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갖다 대고 버스에 탑승하길래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최첨단 인프라가 상용화된 국가기에 노인들마저 이러한 디지털 NFC 결제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동전을 사용하며 버스 요금을 결제하는 일본과 같은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기에 저는 한국에서 클라라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버스 요금을 결제해주는 장면 또한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친절이었기에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내 한국의 심야버스의 충격적인 비밀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대로 패닉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다운로드했던 버스 앱을 확인해보니 버스가 경로대로 이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버스는 승객들의 몸값을 받아내기 위해 위험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결국 공포에 질린 저는 제 옆좌석의 한국인 승객에게 왜 버스가 경로대로 이동하지 않냐며 거의 울부짖고 말았어요. 그러자 제 옆좌석의 한국인 승객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시외버스니까요. 한국의 시외버스는 AI가 추천해주는 최적의 경로대로 움직여요. 지금 찾아보니 저희의 원래 경로의 도로는 현재 공사 중이네요. 그래서 한국의 전국 도로교통망과 연결되어 있는 AI 기반 내비게이션은 저희에게 가장 빠른 경로를 추천해 주었고 버스는 최단 시간을 보장해주는 우회 경로로 이동 중일 뿐인 거예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이지도를 사용하며 그것을 자부심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은 이미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전 국민이 첨단 기술의 수혜를 입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불과 30년 사이에 양국에 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것 같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금 안정을 되찾은 저는 놓치고 있던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의 도로를 지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역시나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거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껴졌거든요. 한국에서는 CCTV가 많을 필요가 없었어요. AI 기반의 최첨단 CCTV는 적은 개수로도 고화질의 전방위적인 감시를 하고 있었기에 저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었죠. 한국 도로의 완벽에 가까운 포장 상태나 아름답고 깔끔한 도시 조경 모습, 그리고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도 제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렇게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감 이상의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거의 경외감을 느꼈어요. 오늘 밤 한국은 기술, 안전, 친절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현대문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저희의 여행이 마침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클라라와 저는 아침 식사를 찾아 나섰어요. 일본에서 얻은 트라우마 때문인지 저는 딸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식당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일본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굶주린 클라라는 더 이상 움직이기를 거부하더군요. 결국 저는 딸의 고집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숙소 바로 옆에 있는 허름한 한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어 메뉴도 없었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으며 그저 끓는 국물과 구운 고기 냄새만 풍기는 허름한 곳이었죠. 저는 망설였어요. 일본에서의 고추냉이가 가득한 초밥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과연 이런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곳 식당에 입장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한국인 주인 할머니는 제 딸을 보고는 말없이 사라졌다가 이내 아이용 의자와 만화 캐릭터로 장식된 작은 그릇, 어린이용의 작은 포크와 숟가락 세트를 들고 돌아왔거든요. 이 할머니의 행동은 사소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호되게 당했던 제겐 너무나도 안도감이 드는 환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다른 경험을 할 거라는 용기를 갖고 메뉴 가장 상단에 있는 2가지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글로 적혀 있었기에 저는 제가 주문한 음식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지만 아무래도 식당 입장에서 가장 자신이 있는 음식을 가장 먼저 적어 놓았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해당 음식 2가지를 골랐던 거였죠. 제가 주문한 요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활기차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김치찌개 한 냄비였고 다른 하나는 눈부시게 빨갛게 매운 닭볶음탕 한 접시였습니다. 향이 놀랍도록 진하며 매력적이었지만 클라라는 불타는 색을 바라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실제로 클라라는 닭고기를 한 입 베어물고 얼어붙은 후 극적으로 혀를 내밀어 작은 손으로 부채질을 하더군요. 딸은 닭볶음탕이 너무 매웠는지 거의 눈물까지 흘렸고 저는 순간적으로 저희에게 조롱과 푸대접만을 안겨주었던 일본에서의 끔찍한 순간이 떠올라서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도 알고 보면 일본과 별다를 바가 없던 국가였던 건가요? 한국인 할머니는 분명 저희를 환대해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아이를 귀찮아하고 음식을 일부러 못 먹을 정도로 맵게 만들고는 빨리 나가라는 무언의 눈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젠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고 따지고 싶었으나 클라라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무언의 압박대로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식당에서 나가려고 했죠. 그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닭볶음탕을 먹고 눈물까지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클라라를 보더니 이내 번역앱을 사용하며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거든요. 어린아이가 먹을 음식이라 최대한 안 맵게 만들었는데도 외국인 아이에겐 너무 맵게 느껴졌나 보네. 기다려봐. 닭볶음탕 대신 다른 요리를 만들어줄게. 저는 번역앱이 잘못 번역을 해준 건가 싶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러나 한국인 할머니는 정말로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이내 갓 구운 불고기 접시, 달콤한 간장과 참깨를 바른 부드러운 소고기와 참기름과 채소가 반짝이는 잡채 반찬이 담긴 접시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클라라에게 젤리가 떠있는 작은 과일 펀치 한 컵을 건네기까지 하더군요. 클라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클라라는 작은 숟가락을 집어들고 마치 건장한 청년처럼 불고기를 꿀떡꿀떡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귀여운 딸이 작은 육식동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불고기의 맛도 대단했죠. 불고기는 아이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큼 부드럽고 달았지만 마늘과 파의 향이 살짝 가미된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잡채는 씹는 맛과 부드러움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무엇보다 풍부한 동양의 맛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야말로 한식은 한 입 한 입을 베어물 때마다 포옹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밌는 점은 그렇게나 매운 음식에 기겁을 하던 클라라는 불고기와 잡채를 맛본 뒤부터는 매운 김치찌개와 닭볶음탕에까지 손을 대며 그야말로 한식을 완전히 정복하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딸은 눈물과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절대로 숟가락을 놓지 않았고 이게 바로 한식이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은 방식인 것 같았어요. 매운 음식을 도통 먹지 못하는 사람들마저 압도적인 요리 수준으로 억지로 입맛을 정복하는 거였죠. 그렇게
클라라는 밥을 2공기나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제를 하기 위해 계산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계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여분의 요리가 계산서에 없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주인 할머니께 이에 대해 여쭤보자 할머니는 번역 앱을 건네며 예상치도 못했던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어린아이가 먹는 건데 무슨 돈을 받아? 한국에서 아이는 축복으로 여겨지고 우리는 옛날부터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웠어. 그러니 추가적인 요리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아. 그 순간 저는 제가 이곳에서 단순히 식사만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작고 소박한 식당이라도 일본에서 견뎌낸 모든 세련된 곳보다 더 마음이 담긴 이 나라의 영혼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대단한 나라에 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에 완전히 만족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여행은 우여곡절 투성이었어요. 이번에는 클라라가 말썽이었거든요. 다음 날 클라라는 새벽 일찍 일어나더니 빨리 일정을 시작하자면서 이번에는 경복궁에 가자며 졸라대더군요. 아직은 새벽이라 나름 무척이나 어두웠어요. 그러나 클라라는 개의치 않고 제게 새로운 일정을 시작하자며 저를 못살게 굴었죠. 아무래도 딸은 한국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저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새벽에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숙소 밖을 나서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매우 이른 시간임에도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은 대체 어디까지 저를 놀라게 할 건가 싶어 완전히 혀를 내두르며 지하철 승강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사실 저와 클라라는 겁을 먹기도 했어요.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조금의 소리만 내도 모든 일본인 승객들이 소름 돋는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눈치를 줬거든요. 과연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그렇게 저희는 용기를 갖고 지하철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장한 한국 지하철에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객실 내부에는 깔끔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과 노년의 한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해 보이기보다는 희망과 긍정적인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들은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해 아침 뉴스를 스트리밍하거나 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클라라는 한국은 일본과는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지 이내 중장년의 한국인 승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죠. 차갑고 냉정한 시선 대신 한국인들은 미소를 짓기도 했고 일부는 함께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한 할머니는 지갑에서 작은 쌀과자 봉지를 꺼내 클라라에게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선물하기도 하더군요. 그야말로 한국은 아직도 온정이 살아 숨쉬는 따뜻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따뜻한 감정도 잠시 이내 거의 당황할 뻔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클라라는 그렇게나 빨리 기상할 때는 언제고 이내 피곤한지 갑자기 기차 바닥에 쓰러지며 다리가 아프다며 칭얼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아무리 아름다운 국가인 한국이라지만 딸의 이런 황당한 고집마저도 따뜻하게 품어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와 같은 차가운 눈빛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은 저였지만 한국인들은 또다시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곧바로 클라라에게 자리를 양보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사과했고 클라라에게 절대로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당연했죠. 새벽부터 일어난 중장년의 사람들이 훨씬 힘들 텐데 어떻게 저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작년의 한국인 남성은 클라라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손짓했고 클라라는 눈치도 없이 덥석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러자 놀랍게도 옆에 있던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자리를 양보했던 작년의 남성에게 재차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그야말로 한국의 기차는 공공장소라기보다는 움직이는 공동체와 같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꼭두새벽부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이 중장년의 한국인들의 정체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한국의 사회가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서 노동을 하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가족과 국가를 위해 노동을 하며 사회를 밝게 빛내고 있던 거였죠. 저는 재정적 안정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낭비하거나 높은 빵값 세대에 불평하는 스페인의 기성세대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제 조국을 욕하고 싶진 않지만 한국과 스페인의 대조는 확연했어요.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많은 이 한국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쩌면 국가의 지속적인 성공에 대한 깊고 무언의 헌신에서 비롯된 그들의 노력은 아무리 어두운 새벽 하늘조차도 밝게 빛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서야 바로 이 사람들,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을 하러 가는 중장년층의 한국인들이 한국을 불과 수십 년 만에 전후 빈곤에서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는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봤던 한국의 아름다운 사회와 최첨단의 인프라는 전부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였죠. 저는 어디선가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근면 성실함과 공동체 정신만으로 마을과 농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를 재건했던 게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국인 지하철 승객들을 보니 오늘날 제가 서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편안함과 여유를 희생한 세대, 살아있는 역사의 장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한국인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한가해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변명보다는 노력을, 불평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나라의 살아있는 엔진이었죠. 노력의 의지를 쉽게 잃어버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여기 한국에는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는 클라라를 힐끗 바라보았고 클라라는 제게 한국에 평생을 살 수는 없냐고 속삭이듯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럴 수만 있다면 진심으로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어요. 동시에 이런 완벽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일군 한국인들에게 깊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